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학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적추적 흐린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이 사업을 주최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양성재단의 울산 지역 사업단 단장이시고 또 인문학부 교수님이신 김효민 교수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전혜진님 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왜 안 들릴까요?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예. 들리시나요? 지금 뉴욕 시간으로 밤이죠? 네, 여기는 11시입니다. 한번 저희만 안 들리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요?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예. 무슨 일이죠? 예, 저는 짤막하게 인사하고, 예, 그러고 이제 전혜진님 소개는 천나원 선생님께 한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파티서펀트는 12명이지만, 우리 천나원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유니스트 캠퍼스에 두 강의실을 꽉 채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고요. 예.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들이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왜냐면은 전혜진님께서 이제, 미국에 온 지가 언제니? 라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운영하신 이 내용들은 정말 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커리어를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넓은 시각을 줄 수 있는 좋은 톡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어, 죄송합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의 그 울산 지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학생들이 포함된 어떤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이제 뭐 롤 모델을 찾기,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 사업에는 남학생, 여학생들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유니스트 만학생들이 와주었고, 특히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체험을 나눠주실 전예진님을 유니스트로 온라인으로나마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아람 선생님, 좀 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스피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인사 말씀을 들었는데 교수님의 한쪽에서는 인사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바로 강연자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연자이신 전혜진 님께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소개를 일단 해드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외대에서 경영학과 홍보 미디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나요? 네, 경영학과 졸업을 하고 네, 방송 영상을 졸업을 하시고 부전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4살에서 26살까지 4년 동안 PD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언론고시를 준비하시다가 돌연 29살 때, 29살 때 미국으로 도미하시어 네,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석사를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시고 그리고 미국의 5대 미디어 죄송해요. 미디어 관련 기업의 뭐였죠? 죄송해요. 제가 이걸 프린트를 해왔어야 되는데 덴츠라는 네, 곳에서 덴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시다가 최근에는 인포메이션 인사이트라는 네, 곳에서 시니어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미디어 마케팅 데이터 애널리틱스 분석 분야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전혜진님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선나운 연구님 이렇게 강의 셋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국은 지금 오후 시간이지만 지금 여기는 밤 11시여가지고 조금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고요.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강연 자료를 어, 스크린 쉐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천나은 연구님, 제가 이 스크린 쉐어가 안 되는데 혹시 권한을 주실 수 있을까요? 되실까요? 제가 네,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어, 음,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니스트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오늘의 강연 주제는 미국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하는 방법을, 전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짧게 목차를 보고 가시자면, 일단 자기소개,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거쳐온 미국 회사 소개, 그다음에 왜 많은 분야 중에서 미디어 데이터 분석인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취업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 이런 것들 어,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석사 입학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차이점 등등을 이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으셨던 연봉, 그다음에 필요 역량,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루 관리, 하루 일정 같은 것도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되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구직 타임라인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취업이 좀 유리한지, 그다음에 미국의 취업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최종 합격을 했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어필했던 스펙 같은 거, 그다음에 미국 취업하기 위해서 거쳐왔던 면접 과정들, 그다음에 미국 생활의 장단점 등을 이제 얘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미국 뉴욕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뉴욕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 저는 2010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2017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1전공은 경영학이었고, 그 다음에 방송 영상을 부전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졸업을 하기까지, 학부 졸업을 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 부분은 저의 지금 직책과 연결된 얘기라서 이따가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2019년에 유콘이라는 학교에 석사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유콘 석사를 졸업을 했고, 전공의 정확한 타이틀은 비즈니스 애널리틱 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리고 석사를 졸업하자마자 2021년 미국 뉴욕에 있는 덴츠라는 회사에서 첫 사회 경험을 시작을 했고요. 시니어 애널리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책을 거쳤고, 현재는 2023년 미국 보스턴 베이스의 인포메이션 인사이트라는 마케팅 사이언스 팀에서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캐라고 하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미국 온 지가 언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제가 유학 생활 중에 겪었던 일들이라던가 유학 생활 정보들을 제가 주로 올리고 있어서 줄로 올리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생활 전반적인 것들, 그 다음에 회사 생활 같은 것들 올리고 있고,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통해서는 뉴욕의 라이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이 채널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했던 분야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 직책은 어떤 일을 했는지. 일본에 본사가 있는 세계 5대 광고 미디어 회사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브랜드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타겟으로 한 소비자들에게 특정 미디어가 얼마나 닿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할 때는 이런 미디어 데이터를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인포메이션 인사이트라는 회사이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역할은 데이터 애널리스트이지만 이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덴츠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책에서 일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 예측 모델링을 만들어서 이 제품이 어떤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예측 모델링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지금 제 클라이언트 회사는 이 헐시 초콜릿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미디어 데이터 분석인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치면 정말 많은 분야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 왜 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선택을 했는지 그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가 학부생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조금 학교를 다닐 때 찾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꼭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학부를 다닐 때 7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언론사 PD 입사를 준비를 했었고, 그게 안 되면서 그렇다면 나는 미디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와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미디어 데이터 융합 사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넷플릭스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친숙한 이름일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가 미디어 플랫폼이지만 데이터를 굉장히 잘 사용하기로 유명한 빅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케이스는 이런, 어, 이런 사례였는데요. 이런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넷플릭스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첫 번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넷플릭스가 시청자를 통해서 어떤 드라마를 보고 싶은가,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는 이런 드라마를 볼 수가 없는데 넷플릭스가 너희들이 원하는 드라마를 제작해 주겠다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1990년대 BBC에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는데 이런 정치 드라마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한 후에 이런 첫 번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모든 미디어 플랫폼의 시작이 바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산업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가 2018년이었고 이런 직업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2018년 당시에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어가지고 미국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SBS에서 그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을 뽑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2018년도에 이런 직업군이 존재를 했다면 미국에 오게 되었을까라는 좀 의문점은 들기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내가 가져보고 싶다 해서 미국 취업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 넷플릭스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좀 재미있는 예시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예시는 이렇게 보시면 넷플릭스는 유저마다 다른 썸네일을 이용해서 미디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갓파더라는 영화를 홍보할 때도 어떤 유저한테는 이렇게 되게 미스터리하고 엄청 심오한 남자의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유저한테는 이렇게 행복한 모습의 썸네일을 보여주면서 이 콘텐츠를 보라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저한테 어떤 썸네일을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다 데이터 분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밌는 예시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스트레인저 띵스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스트레인저 띵스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훨씬 더 많이 즐겨보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런 썸네일 같은 경우를 훨씬 더 세분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유저가 되게 미스터리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썸네일들을 띄워주고요. 그다음에 미스터리 버전은 뭔가 약간 귀여운 거, 그다음에 이런 무서운 것들 못 보는 사람들이지만 이 드라마에서 소구점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을 때는 이런 썸네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썸네일을 보여줬을 때 시청자가 더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지를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이 저는 이제는 한국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을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미국이어야만 하는가? 그 전에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들이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미국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미국에 있고 한국에도 있다면 굳이 내가 왜 한국에서의 그 직업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그 직업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걸 먼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그런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목표 설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여기 와서도 취업 준비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나는 다시 돌아가도 그 직업이 없기 때문에 꼭 여기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좀 목표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같은 맥락인데요. 원하는 직업을 미국에서 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또 가졌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그 미국 석사를 하면서도 계속 했던 고민이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2019년에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때 바로 석사 한 학기를 다니고 난 후에 코로나가 터져왔기 때문에 제 유학생활 내내 코로나였고, 그다음에 코로나 과정에 뭐 한국도 비슷했겠지만 미국에서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취업의 문이 굉장히 좁아졌었고, 그리고 또 현재 이 시점에서는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 대량 해고의 경험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취업이 내가 상상한 것만큼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단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국에서 내가 이제 혼자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과연 이런 먼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의외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미국 취업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 취업에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 신분입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거의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케글 대회라던가 뭐 구글이 진행하는 엄청 큰 데이터 대회라던가 이런 데에서 만약에 수상을 한 엄청난 이력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취업은 가장 중요한 게 신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통계 자료가 외국인이 미국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루트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따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용어들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이런 퍼센테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OPT라는 게 미국 학교를 졸업을 하면 주어지는 워킹 비자입니다. 이거는 모든 외국인 친구들한테 다 주어지는 워킹 비자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신분 체제는 이 OPT가 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뭐 H1B 비자라는 것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외국
외국인을 부담 없이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학생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CPT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커리큘럼 중에 한 부분이라서 주로 이 CPT는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 활동에 쓸 수 있는 워킹 비자입니다. 그리고 이 OPT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워킹 비자인데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미국에서 1년 정도, 1년, 딱 1년이죠. OPT는. OPT 1년을 워킹 비자로 쓸 수 있고, 이때는 합법적으로 1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워킹 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스템은 무엇이냐? 스템은 OPT 워킹 비자의 일부분인데요. 스템은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 이공계 관련 전공자들에게 주어지는 3년짜리 워킹 비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 강연을 신청해주신 여러분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한번 봤었는데요. 대부분은 이공계 학생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신다면 대부분은 스템 워킹 비자 3년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석사를 지원을 할 때 이 스템의 영역에 들어가는 학교인지를 따져보는 게 가장 1순위였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3년짜리 스템 워킹 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을 제가 넣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OPT든 스템이든 OPT를 받은 후라고 치면 이제 졸업하는 시즌에 이 OPT를 받게 되는데요. 받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3개월 안에 무조건 취업이 돼야 합니다. 그것도 정규직 취업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유학생은 졸업 후에 3개월 안에 반드시 공부한 분야와 관련 있는 곳, 그 다음에 회사가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취업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취업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까지 뭐 6개월에서 뭐 1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취업을 하려면 이 신분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취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조금 숙지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학과를 졸업을 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통계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데이터 분석 학과를 나와서도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석사나 학부를 나와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그 다음에 다른 것들. 그 밖에 이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같이 졸업한 제 동기 친구들 보면 컨설턴트로 일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자면 데이터 학과를 나와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사실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로 포지션이 좀 깎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실제로 제가 어플라이를 할 때도 데이터 애널리스트 채용 공고가 사이언티스트보다 한 3배 정도는 많다는 거를 좀 체감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10%밖에 안 뽑히니까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덴츠에 입사를 했을 때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입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력을 쌓아서 회사 내에서 직책을 옮겨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뭐 데이터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자기가 경력을 좀 쌓고 그 공부를 해서 다른 직책으로 이동하는 케이스들이 미국 회사 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언티스트로 직책을 이동을 했을 때 저희 상사분들이라던가 다른 모든 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면접을 잡게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있는 직책, 뭐 부장님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 직책으로 잘 이동할 수 있게 많은 팀원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졸업하자마자 사이언티스트가 안 되더라도, 뭐 데이터 엔지니어가 안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직군으로 들어가서 미국 회사 내에서도 충분히 직책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내가 어떤 직책에 잘 맞는지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되게 어렵게 입사를 했는데도 이 직책이 나한테 잘 안 맞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저는 미국 회사 다니면서 좀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에서 사이언티스트로 직책을 이동했을 때 준비했던 것들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는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다 남겨놔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직군,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두 직군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졸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들이 도대체 나는 어떤 직군으로 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보고 와도 취업의 문이 살짝 그 애널리스트보다 3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 가장 질문을 많이 주실 때 하는 그 질문들이 도대체 나는 어떤 직군으로 가야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는 저는 애널리스트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사이언티스트 일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한 케이스라서 이 어떤 직군이 나한테 잘 맞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저는 데이터 경험을 많이 해보고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사이언티스트가 맞아, 너는 애널리스트가 맞아라는 성격은 없는 것 같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그 기업의 좀 차이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약간 직책을 정해서 들어가면 직군을 바꾸거나 이런 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나는 반드시 사이언티스트가 돼야 돼? 반드시 애널리스트가 돼야 돼? 라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없는 점이 미국 취업할 때 좀 좋았던 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도대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무슨 일을 하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았으면 구글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글링을 많이 해봐도 말이 너무 다르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다이어트 사이언티스트는 이런 일을 하고요. 애널리스트는 이런 일을 해요라고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이 직군을 정의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사이언티스트 이거 하고 애널리스트 이거 한다라고 말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직책이 애널리스트이지만 제가 이전 회사에서 사이언티스트로 일했던 때와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제가 이 필드에서 일하면서 조금 제 스스로 정의를 내렸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링을 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미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비즈니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분기에서 갑자기 이익이 떨어졌어요. 세일이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세일이 왜 떨어졌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찾기 위한 어, 과정을 하는 일들을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깊게 얘기를 하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링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직군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다루는 툴들이 조금 다르다는 점,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외로 여기, 저는 예전에 그 외대에서 강연을 했을 때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확실히 이공계 학생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분야에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었던 그 질문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분야의 데이터 전공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전공해서 갈 수 있는 직업군들, 탑 인더스트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통계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제가 있는 곳은 미디어 마케팅 사이언스여서 저는 이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직군이어가지고 미국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가장 많이 뽑는 직군을 헬스케어 직군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헬스케어에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슈런스 분야, 그러니까 보험 분야에서 좀 많이 뽑고요. 예를 들어 나이키 앱에서 이 사람이 운동을 얼마 했고, 뭐 패턴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모두 다 데이터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번으로 가장 넓은 직군으로는 파이낸스 직군,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금융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은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는 아마존이 꼽힐 수 있겠죠. 아마존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애널리스트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더스트리는 크게 상관하지 않고 일단 데이터 분석 전공만 그 분야에만 잘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대로 인더스트리를 선택하는 것도 미국 취업에 좋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군이 많은 지역 및 연봉표인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모든 주에서 많은 데이터 분석가를 뽑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온 건 탑 20 시티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가면 데이터 분석가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뽑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서는 좀 취업이 그래도 외국인한테 취업하기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뽑는 지역은 역시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많이 뽑고 텍사스에서도 많이 뽑고요. 뭐 그렇지만 연봉표를 보면 가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어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여기가 아마 실리콘밸리가 있어서 연봉이 굉장히 높은데 물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뉴욕은 딱 그 샐러리가 중간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봉은 얼마 받나요? 이 직군이 굉장히 미래 유망한 직군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런 그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연봉을 좀 살펴보자면 사이언티스트와 애널리스트의 연봉은 살짝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이제 뉴욕 베이스여가지고 뉴욕 자료만 가져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지역으로 가고 싶다면 구글링을 해보시면 셀러리 인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그러니까 업계 평균 연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업계 평균이고 맥시멈은 이렇게 250K 한국으로 치면 연봉 한 3억까지가 맥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로 한 1.6억 정도 사이언티스트는 그렇게 측정이 되어 있고 애널리스트는 1억 초반, 한국 하나로 했을 때 1억 초반으로 베이스 샐러리를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조금 더 높은 샐러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은 물가가 높은데 이런 연봉을 받아도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데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살아가기 나름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 생활 습관에서는 받는 연봉의 한 반 정도는 세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가기 나름이다. 그렇지만 연봉을 받고도 50% 정도는 그래도 만약에 내가 많이 아끼는 스타일이고 세이빙을 잘하는 스타일이다 하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게 데이터 분석 때 쓰는 툴입니다. 그래서 툴인데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보면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보면 SQL을 가장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전 회사에서 애널리스트였을 때 실제로 SQL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유사한 통계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어, 어, 그리고 보면 그 다음으로 뭐 엑셀 파일 많이 쓰고 사실 애널리스트로 있을 때는 파이썬을 잘 쓰진 않았고 파이썬이나 R 같은 데이터 툴을 잘 쓰진 않았고 태블로이, SQL, 그다음에 가끔 R 정도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직군을 바꾸고 나서는 압도적으로 파이썬을 많이 씁니다. 제가 지금 직책에서 가장 많이 쓰는 툴은 파이썬과 R과 태블로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거는 SQL, 태블로이, R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공계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도 많이 고려를 해보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로 봤을 때는 SQL이랑 파이썬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가장 중요한 역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한국도 그렇다고 들었지만 미국에서도 데이터 분석 직군에 입사를 하려면 여기 있는 데이터 툴을 가지고 테크니컬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SQL이라던가 파이썬, R을 이 세 개 중에 두 가지 툴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좋은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를 다 시험 보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경력이 없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바로 석사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스펙이나 이력을 가지고 석사를 졸업을 하자마자 정규직에 오게 됐는지 약간 숨 막히는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공계열이기 때문에 이런 선인수 과목은 이미 자연스럽게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8년에 유학을 준비를 하면서 선인수 과목 같은 것들, 뭐 수학이라던가 통계,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들으면서 준비를 했고, 2019년 9월에 유콘에 입학을 하면서 입학과 동시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시작했던 계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 유튜브 채널에서 데이터를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저의 채널에 대한, 채널을 팔로우하고 있는 시청자층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그 안에서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키워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볼 때 꼭 제가 원하는 직군이랑 이런 그 미디어 데이터를 다뤄봤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스토리 라인이 잘 맞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1학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2020년 3월에 JMP라는 데이터 분석 툴을 그 미국 학부생들한테 가르치는 강의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미국 학부생들한테 데이터 분석을 가르쳤던 이력은 제가 좀 좋은 곳에서 인턴십을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커리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강의를 했던 그 자료 같은 경우도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자료라서 지금 보면 너무 어설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회사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이렇게 미국에 온 지 한 학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국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었다니라는 이런 거가 되게 적극성.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강연을 하려면 그만큼 데이터 분석 툴이라던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라는 이런 전제 조건들이 조금 제가 인턴십을 면접 볼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국에 와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저는 3월부터 유콘 안에 있는 그 학교 안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 동아리에서
위원장 활동을 1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가 없었고요. 제가 이 위원장 활동을 했던 이유는 이 동아리에서 현직자들과 대화해가지고 저희 유콘 출신들, 그다음에 혹은 되게 빅테크를 다니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는 거를 이렇게 진행하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뭔가 그 현직자들과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었고, 그다음에 2020년 7월, 그러니까 여름 때는 보통 대부분은 여름 인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코로나가 심할 때여서 미국에 있는 모든 인턴십이 좀 취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인턴을 하지 못했고, 대신 학교 안에 있는 뭐 비영리 단체라던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두 개를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3학기가 시작되면 이 행크리라는 회사와 데이터 사이언스 캡스톤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살짝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이 캡스톤 프로젝트가 뭐냐면 미국 학교 내에서 졸업하기 전에 굉장히 큰 회사와 협업 스택은 아니고 그냥 학교에 수업을 등록을 하면 이런 큰 회사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석사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꼭 데이터 분석 그 석사 과정에 이 캡스톤 프로젝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테라다임이라는 미국 내 1위 반도체 기업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턴십을 할 수 있었던 좀 가장 강력한 스펙이라고 보면 유튜브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강연, 그 다음에 이런 캡스톤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하면서 제가 3월에서 5월까지 그 머신러닝이라는 그 클래스의 TA, 그러니까 조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학교 내에서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데이터 대회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이렇게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친 부분이 제가 정규직 한국에 왔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스펙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어떤 자격증을 따야 돼? 이걸 제일 먼저 알아봤는데, 미국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이렇게 임팩트 있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찾았고, 제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찾았던 게 뭔가 이렇게 타임라인을 만드는데, 타이트한 타임라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임라인을 보면 굉장히 숨가쁘게 모든 게 진행이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테러자의 인턴십을 시작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이제 인턴십도 지원을 하고 인터뷰도 정말 여러 개를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거는 다 학기 중에 따로 이렇게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약간 숨가빴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물론 이렇게 아무런 스펙이 없이 미국에 와서 석사를 하면서 내 스펙을 쌓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들은 아직 학부생들이니까 추천하는 방법은 내가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좀 미국 취업의 확률을 좀 높이겠다라고 하면 한국 대기업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오시면 굉장히 그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같은 학교에 다녔을 때 그 이전에 이렇게 경력이 3년에서 5년 정도 있었던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냥 수업 듣고, 그다음에 인터뷰 준비하고, 그래도 충분히 취업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먼 미래를 좀 준비를 하고 미국 취업에 도전을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스펙은 한국 대기업에서 3년에서 5년 경력을 쌓아오시면 진짜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져온 통계 자료는 어,
어떤 것이냐면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노베이스로 왔다. 나는 한국에서 대기업 경력도 없고 뭐 스펙도 없는데 미국에서 스펙을 쌓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스펙을 다 쌓을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온캠퍼스 잡, 주로 조교, TA 같은 경우를 말하고요. 뭐 리서치 패컬리티도 할 수 있고, 뭐 paid internship, volunteer position, unpaid, 뭐 paid.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스펙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그 미국 생활도 조금 더 즐기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면, 이런 경력 쌓고 오는 거 정말 추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필요한 스펙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어떤 공고로 사람들을 뽑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애플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서브스크립션 그로스 팀에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그 자격 요건을 나타내는 실제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거의 한 일주일 전에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지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길, 그럼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어떤 학과를 전공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칠러는 이제 학부나 석사를 statistics, commerce, 그 다음에 business analytics, applied mathematics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apply 해라.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스터 보시면 information science, 뭐 quantitative discipline statistics 이런 이런 과를 전공한 사람들 apply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아까 제가 정량적인 스펙을 말씀드렸을 때 이런 툴들 많이 나왔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SQL, R 또는 Python. 그래서 R 또는 Python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SQL 하나 시험 보고 그다음에 R 또는 파이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 이제 입사 시험을 그렇게 본다. 그래서 이런 게 필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모든 빅테크 회사가 미니멈 뭐 5 years 뭐 data science experience라고 되어 있긴 하나 이런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어플라이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면 내가 첫 스타트를 좀 빅테크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많이 경력을 쌓고 오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학교에 다니고 계시니까 이런 삼성이라던가 뭐 LG라던가 굉장히 큰 대기업에 입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유리한 조건을 한국에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름 있는 회사에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온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 목표는 뭔가 빅테크다. 좀 큰 회사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경력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제가 있는 직책을 뽑을 때 썼던 그 회사의 채용 공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필드에서 일을 해야 이 직책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느냐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들, 뭐 수학이라던가 통계학, 경제학,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뭐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도 그 1년에서 3년 경력을 원하시는데 저는 이 회사에 올 때 한 총 합해서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충족이 됐고 여기서도 나오죠. R이나 파이썬, 그 다음에 엑셀 뭐 이렇게 그리고 SQL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뭐 태블로이, 파워 BI 이런 것도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직급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가져왔는데요. 뭐 첫 번째 동료 뭐 아시아 국적이면 이제 중국에서 온 거나 뭐 이런 국적인 친구들 학부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나왔고 석사를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본인 나라에서 2년 정도 경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도에서 온 친구는 학부를 미디어 마케팅을 했었고 석사를 데이터 애널리틱을 하고 그 이분은 굉장히 경력이 좀 많으신데 5년 경력을 가지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학부만 나와도 회사 내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나 사이언티스트로 일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이 정도는 데이터 사이언스로 일단 입사를 하고 나서 다른 직군, 그러니까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입사를 하고 나서 회사 내 3년 경력을 쌓아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그 직책 이동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저의 하루 일과고 현재 하는 일인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을 조금 적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어떤 시점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저는 지금 이제 데이터 클리닝을 다 마치고 모델링,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링을 만드는 단계여서 저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했던 거 오전에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데이터 모델링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모델링 교육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니 데이터 분석가라고 해도 그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투입이 되면 다 할 수 있을까? 엄청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매니저님들이 모델링 교육이라던가 이때 뭐 통계 교육, 그다음에 수학 교육, 뭐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섹션이 중간중간마다 있고 그다음에 저는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그날에 무조건 한 번 정도는 클라이언트와 요구하는 것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링 업무를 나머지 시간에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상적인 타임라인이고요. 사실 저는 지금 있는 회사는 굉장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모델링을 할 때는 좀 야근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야근을 안 하는데 이렇게 모델링을 돌릴 때는 굉장히 그 타임라인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마치 제품 개발을 하듯이 정말 타이트하게 팀원 전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직접 지원 방법, 간접 지원 방법 등이 있습니다. 뭐 직접 지원할 거는 뭐 핸드쉐이크, 링크드인, 인디드, 뭐 자페어 같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그냥 내가 지원서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이 지원을 하면 거의 한 개 정도, 100개를 넣으면 한 개 정도 피드백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 지원을 하면. 근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턴이 되기까지 총 800개의 회사를 지원을 했었고, 인턴일 때 당시에는 총 한 3군데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간접 지원을 했을 때는 리퍼럴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이 회사에 추천해 줄 수 있는 추천인을 찾는 건데요.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간접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의 리퍼럴을 지금 회사의 CEO 분이 저를 찾아주셔가지고 우리 회사에 한번 면접 보지 않을래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이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소셜라이징, 뭐 네트워킹, 그다음에 선배들과의 만남 이런 데 있을 때 자주 가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거는 레주메랑 뭐 커버레터, 뭐 테크니컬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장에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취업 과정이 이제 인턴 과정이 있고 정규직 과정이 있는데요. 인턴 과정 이 평균 1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이 정도 걸린다. 인턴 면접은 뭐 1차, 2차, 3차 정도로 되고 테크니컬 테스트를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만 정규직 면접에서는 테크니컬 테스트를 무조건 봅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봤었고, 그래서 뭐 대면 테스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코딩 문제를 풀면 그거를 이제 실무자들이 보고 있거나 아니면 과제를 내줘서 일주일 동안 그 과제를 풀어와라 하거나 그 과제를 푼 걸 가지고 발표를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2차에 테크니컬 테스트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인터뷰도 있고, 그 다음에 실무진 인터뷰, 뭐 4차, 5차, 6차는 이거는 회사마다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최소적으로 한 6차까지는 보고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취업 과정이 데이터 분석가들은 툴을 잘 다루니까 기술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영어는
살짝 괜찮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뷰를 보고 면접을 보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로 소통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만약에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줬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거나 그러면 대부분은 높은 확률로 다음 단계가 못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필히 이제 영어 공부도 조금 튼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취업, 미국 취업의 장단점들이 있지만 미국 취업의 장점은 당연 뭐 나이와 성별 차이 없이 인종차별은 받을 수 있으나 나이와 성별 차별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취업 과정이 좀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서는 뭐 이 회사에 얼마나 오래 근무할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경향이 있다면 미국 회사에서는 평균 근속 연수가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을 뭐 뽑으면 좋겠지만 그걸 필수 조건으로 보진 않아서 이 회사 왜 지원했어?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괜찮았다는 거. 그다음에 포지션 이외에 개인적인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질문만 받았고 면접 과정에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자기소개서 쓸 필요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률적인 답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답변을 하면 되니까, 그 점이 정말 좋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을 제시하는 것도 좋았고, 저는 사실 미국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부터 매년 연봉을 올려왔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꼰대 같은 거 없고, 워라밸은 예전에는 보장이 됐는데 제가 작은 회사에 오니까 워라밸은 그 때에 따라서 보장이 안 되기도 한다. 미국 취업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신분 문제로 항상 고용 유지 불안이 있을 수 있고 미국 회사에서는 언제든지 해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해고의 경험이 있고 그렇지만 좋은 점은 해고가 돼도 갈 회사는 또 그만큼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해고를 경험을 하고 한 달 반 만에 이제 재취업이 돼가지고 지금 회사에 오게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항상 영어나 자기 개발을 난이도 높게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의 장단점이라고 보면 그냥 뉴욕 지역에 한정돼서 말하자면 뉴욕은 정말 전 세계에서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만큼 제가 배우고 흡수하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다들 엄청나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또 놀기도 잘 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게 뉴욕에 사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Q&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3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시면 좋은데 음, 스포츠 데이터 사이언스 취업을 의외로 많이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쪽 분야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그 취업을 준비할 때 농구, 야구, 미식축구 등 운동선수들의 우승 역량을 예측하는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하는 사례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고 싶은 데가 농구 분야인지 야구 분야인지를 선택을 하셔서 링크드인이라는 데에 들어가셔서 MBA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키워드를 치시면 이런 채용 공고를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그거에 맞는 정량을 좀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가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멀리서 봤을 때 그래 그 과거를 예측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말 멋진 결과값을 도출하는 직업이구나 할 수 있는데 대부분 80%의 모든 이 테스터 직군의 일은 데이터 클리닝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반복되는 작업이 80%고 결과값을 도출하는 게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조금 즐길 수 있는 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하는데 추천하는 책. 사실 제가 석사 과정을 보면 그냥 교수님들이 주는 책, 그, 교수님들이 그냥 제공을 해주는 과제물을 다 학습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서
책을 그렇게 깊게 본 적이 없는데 그나마 가장 입문서라고 생각하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이 가장 입문하기에는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어떤 분이 길게 남겨주셔서 제가 대답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뭐 한국 연계 미국 인턴 프로그램, 뭐 미국에서 직접 인턴 프로그램 찾는 거 어떤 거 추천하나요? 근데 저는 한국 연계 미국 인턴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미국에서 직접 인턴 프로그램을 찾으면 그게 정규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직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 인턴을 찾으면 인턴을 하는 동시에 정규직도 약간 보장될 수 있는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정규직까지 도전하실 예정이라면 미국에서 찾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인턴 프로그램이 정규직과 연결돼 있다. 그러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Q&A인데 이것들은 네, 제가 준비한 것들은 다 해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아가지고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진 것도 있는데요. 연구원님 계신가요? 네, 오늘 좋은 내용을 유익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시가 되긴 했는데요. 여기에 학생들이 아직 조금 계셔서 혹시 사전 질문 하신 거 외에 혹시 Q&A를 하고 싶으신 질문들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네,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제가 네. 전달해서 질문을 해드리고 네. 아니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충분히 사전 질문에서 다 네. 답변을 해주셔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이 이제 당연히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재단에서 후원을 하고 제체를 하기 때문에 혹시 이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왜냐하면 이거는 사견입니다만 저희 남편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아, 그 남편이 고백하기를 약간 그러니까 여성한테 조금 음, harsh한 그런 환경인 것 같다고라고 네.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음,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있을 때는 그 팀원들의 비율이 정확히 한 5대 5였었던 것 같아요.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이. 근데 조금 더 테크 쪽으로 들어가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으로 들어갔을 때는 비율이 한 8대 2 정도 돼서 사이언티스트로 취업을 할 때는 뭔가 여성의 비율이 많이 줄어드는 거를 봤었고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좀 상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은 미국에는 이 여성들을 위한 테크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좀 끌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테크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진출을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거나 강연을 해주시거나 이런 기회들을 많이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미국에 와서도 좀 테크 쪽으로 들어가면 여성의 비율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으나 그냥 일을 할 때 그 차별을 받는다거나 할시하거나 그런 거는 못 느껴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가입하셨다던 그 여성을 네, 위한 과학기술인을 위한 그 개발자를 위한 그런 네, 그 모임의 정보도 좀 공유해 주시면 엄청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PD 준비하시다가 영어 수학이나 활성 같은 스킬 준비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세요? 아, 네. 제가 전달을 PD 준비하시다가 혹시 네, 파이썬 같은 거를 공부하실 때 네. 어려운,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조금 괜찮았던 거는 그냥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수학을 가장 좋아했었다는 게 그나마 이쪽 분야에 입성하는데 좀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썬을 기술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학적인 지식이라던가 통계적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굉장히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일단 그 베이스가 되는 수학이랑 통계를 내가 예전에 좋아했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됐었고, 그래서 파이썬이라던가 R 같은 경우에는 그 테크니컬 테스트를 통과하기까지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좌절하고, 네, 울기도 많이 울고, 이런 과정을 좀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쌓이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여기 지금 모니터로 여러분들의 이제 과라던가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물론 테크 쪽이, 그러니까 문과에서 테크 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나, 제가 느끼기에는 못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PD 준비하면서 뼛속까지 약간 문과생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1년 반 정도 엄청 빡세게 공부를 해서 취업이 된 상황이라서, 어, 제가 그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많은 프로젝트라던가, 그다음에 또는 내가 강연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 테크니컬 기술을 스스로 배워본다던가, 그다음에 입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테크니컬 테스트 시험도 내가 많이 풀어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루트들을 많이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그 통과되는 그 시점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못할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강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